네, 1차 시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해소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해소되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별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 및 편향된 문화에서 탈피해 올바른 성관념을 갖추는 것으로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교육 현장의 성인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직 내 차별의 구조를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 주체들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듣고 있는 교육생 여러분은 예비교원으로서 학교 조직 내 차별의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한국은 성평등을 이룬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가 성평등 지수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성평등 지수란 성평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각 분야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며 이를 토대로 성평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표를 보고 있는데요. 2022년도는 76점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는 76점으로 해당이 되고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는 상당히 성평등을 이루었지만 성평등 정도가 심한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면 특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남성의 과대대표성이 두드러집니다. 남성들이 독점하던 정치계에 여성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자 여성들의 참여 자체가 성평등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흔해졌기도 했죠. 이는 정치와 공적 영역에서 비장애인, 중장력, 고학력자, 남성이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으며 성평등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상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담보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여전히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양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2022년의 결과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과 돌봄의 영역은 최하위 수준으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국가 성평등 지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점 만점에 65.7점으로 0.2점 상승했습니다. 영역별로는 의사결정 분야가 30.7점으로 전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과 관리자, 장관 비율은 20점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여성 의원 비율은 20%로 OECD 평균인 33.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성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성의 의사를 정치적 영역에 대변하고 그래서 제도와 문화를 바꿔가기 위한 대의성이 약화되거나 실종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봄 영역도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가사 노동 시간과 육아휴직 사용 등 모두 30점대로 여전히 돌봄 노동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고용 영역과 소득 영역의 성평등 점수는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 지표와 비교하면 갈 길은 멉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지표 측정을 시작한 2013년부터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확대하고 공무원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늘리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인사혁신처에서는 인사혁신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8.7%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직종별로 여성 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소방, 정무직, 경찰 직종에서는 여성 비율이 10에서 15% 정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보면 교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73.3%나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현존하는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여초라고 불리는 직업이 그게 바로 교사이고 여성 공무원 집단입니다.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세간의 부추김과 여자의 적은 여자라느니 여자들만 모여 놓아서 이렇게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 같은 부조리한 구조를 성별의 문제로 치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선호하는 직업으로 교사, 공무원이 꼽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위협이 적어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배우자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직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직무차별이 덜해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적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정적 서사에서 저도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 나서 제가 컴퓨터 학과를 쓰려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자가 무슨 공대에 간다는 거야. 남자 소굴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교사가 되기를 추천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사를 추천했던 이유나 지금 교사를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이 여성 교원의 경우 성차별 문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을 했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교사의 경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1999년부터 2022년까지 남교사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교사에게 더 높은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나 압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여초 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성차별이 있다는 걸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젠더 규범 관련한 사회적 압력에 이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성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을 비선호하는 점을 기인한다고 교육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 남성 교사의 수가 적어지면서 일이 몰려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 때문에 남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 선택을 기피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육대회나 행사준비, 당직 등 남성교사 배치 및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서도 남성교사가 배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별 비율로 성별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여자가 훨씬 더 많지만 관리직, 고위직으로 가면 남자가 더 많은 분포를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리천장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집단의 성별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초중고등학교 전체의 여성교사 비율은 69.7%나 해당이 되고 여성이 더 많지만 고위직 여성은 적고 성별 분업이 유지되고 있는 직종이라는 것을 통계 수치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초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 여성 교장의 비율을 보면 2011년도에는 15.4%에서 2022년도에는 54.3%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여성 교장의 비율을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여성의 비율이 71.6%나 해당이 되지만 고위직에 해당되는 교감교장의 비율은 31.3%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성 교원이 57.1%나 해당이 되지만 고위직의 비율은 15.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교육계에서도 유리천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OECD 국가별로 여성 관리직 비율을 살펴보면 코스타리카가 46%, 그 다음에 라트비아가 45%, 콜롬비아가 43.5% 등의 이제 과반수 수준으로 각각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OECD 평균은 34.2%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평균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4.6%에 해당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직사회는 성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이 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성이 50%가 넘는 직급으로는 8급, 9급, 에 해당이 되고 6급까지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고위직 인원은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위직에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이 일부의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집단을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아휴직을 쓰는 성비의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23.6%로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76.4%에 있어 동일한 직군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일을 해도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 내용을 듣고 무엇이 보이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하고 애가 있다 하면 상사도 일을 중요한 걸 안 맡기려고 하는 성향도 좀 있고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지레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더 웃긴 건 그걸 뛰어넘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야근도 하고 하면 저 여자는 왜 애를 버리냐 이게 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안 가면 안 간다고 뭐라고 하고 가면 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일찍 가는 걸 선택했는데 어차피 욕먹을 거 일찍 가자. 그리고 그냥 할 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제가 찾은 솔루션은 그거예요.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 내용 잘 들으셨나요? 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만회하려고 복직 후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도리어 아이를 버렸냐는 식의 시선도 여전히 우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일 잘하는 직장인의 이념형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화적 모순으로 인해 여성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당혹감 그리고 진퇴양난의 심경을 이 글에서 느껴지네요. 이번엔 남성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처음 태어났을 때 와이프가 쓰다가 1년 쓰고 또 중간에 둘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뭔가 상황이 안 맞아서 이 사람이 연속되게 그걸 쓸 수 없어서 제가 잠깐 6개월 쓰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집사람이 6개월 쓰고 셋째 태어나서 다시 또 1년 쓰고 지금 한 4년 된 것 같아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4년이고 저는 6개월을 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여성 육아휴직자와 남성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요. 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다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돌봄의 공백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남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학교 가정교과 선생님의 육아휴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육아휴직을 했다.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러 행정실에 갔을 때가 기억난다. 행정실 직원들 모두 남자 교사가 육아휴직 쓰는 걸 처음 봤다고 했다. 그냥 웃으면서 휴직계를 작성했다. 이건 시작이었다.
육아휴직 후 아침이나 낮에 돌아다니거나 아기랑 카페, 병원 혹은 백화점을 가보면 전부 엄마와 아기 조합뿐이었다. 남자와 아기 조합은 보기가 정말 힘들었다. 물론 내 주변에도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 건 나 포함 2명뿐이다. 상황을 예상하긴 했으나 나는 또다시 특이한 남자가 돼 버리고 말았다. 한국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네, 잘 들으셨나요? 이 글의 주인공은 현직 교사 선생님으로 본인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글로 남겨 이렇게 저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한국에서 나는 특이한 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성평등되어 있기도 하지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얼마 전 네이버 개발자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지 한참이 됐지만 운동장은 공평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고는 사실은 있지만 여전히 엄마들이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육아휴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체 인력 및 추가 인력 채용 등에 대한 부담이 17.2%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진국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육아휴직을 다들 모두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동 현장에서 고용을 했어야 하는데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는 공적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사적 영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공적 영역 또한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 있어서 1.2배씩 일하게 하고 나서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이 이제 직원이 빠지게 되면 그 팀 구성원이나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1.5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는 이야기들이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에 대한 감소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격차가 이 부부 간에도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남성 이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남성 가정 구성원이 더 많은 소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부분이 이제 남성 육아휴직이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에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대체 인력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기간에 이제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 자리에 공백을 누군가가 메워서 다른 대체 인력이 고용되어야 하나, 그 고용이 됐다 할지라도 사람들하고 그동안 맞춰왔던 호흡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차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남성은 생계부양자, 그리고 여성은 자녀 돌봄 전담자라고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을 생산하고, 고용구조에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 자유롭기 어려운 제한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때문에 일부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남성, 그리고 아버지 주 양육자가 아닌 아버지의 보편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부모 자녀의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빨리 구조적 성차별이 해소되어 누구에게나 권리가 보장이 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주체들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차별이 가장 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는 조사에서 첫 번째로는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서 31.4%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서 성차별적인 행동과 언어가 보였다라고 하는 게 21.8%, 그리고 학교 내에서 교재나 교육 내용에서 19.1%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생활 중 학생들이 가장 성차별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과 행동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교사가 아이들을 만나는 매 순간 굉장히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젠더 교육 연구회 아웃박스 교사 김수진입니다. 네, 저는 아웃박스 정윤식입니다. 결국은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툭툭 내던지는 말이나 행동 수업에서 그런 부족함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냥 나는 편한 선생님이지 하면서 했던 행위들이 나는 재밌었고 좋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임용고시 때도 생각해보면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지, 얼마나 교과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사회의 문제이지 않을까, 또 그런 교사 양성 시스템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성평등 교육이 실천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고, 좀 신체 발달이나 이런 사춘기와 같은 좀 성교육에 집중되어 있지, 좀 인권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문화를 다루는 성평등 교육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교사들 자체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없을 뿐더러 또 보건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보건선생님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안 해도 보건선생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격이 생기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청소년 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성평등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배운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벌써 실천하는 그런 학생이 돼서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몇 년 후에 혹은 뭐 10년, 20년 후에라도 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앗을 심어준 게 아닌가, 좀 이런 뿌듯함이 있었고요. 이제 집안일 수업을 제가 했었는데 그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직접 부모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엄마가 주로 집안일 하고 있고 아빠는 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 회의를 하고 아버지도 이제 같이 집안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꾸준히 학생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이제 그 편지를 보면은 이제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로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왔는데 작년에 본인의 자녀가 성평등 교육을 받으니까 집에서의 어떤 가정 환경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면서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편지를 주셨는데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사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교사가 바뀌면 그 교실에 있는 30명의 학생들이 같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교사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학생들을 위한 젠더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학교만 해도 그런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학 실험이나 뭐 사회 이슈와 관련된 토론 동아리나 그런 민주시민 관련된 뭐 글쓰기 이런 교육들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을 때는 교사들의 지원이라든지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물적 그리고 정신적인 지원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생님들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학생들의 주제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한 여학생이 자기는 여자는 경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치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막 했었대요.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야 여자가 무슨 경찰이야 너 범인 잡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평등 교육을 받고 나서 나도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저희가 하는 성평등 교육의 목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편견 없이 그리고 제약 없이 자기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그래서 아웃박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초등 젠더교육 연구의 아웃박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영상 속 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들도 체계적인 교육과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스스로 편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교사들이 예민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가 되기 전에서부터 교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학교 내에서 교과 수업이나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영삭 속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사의 자기 점검의 부족도 있지만 이 사회가 그리고 문화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주체들로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나의 관점을 점검하고 성인지 감수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세상의 풍경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권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약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위치에서 평평하지 않는 이 위치를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수평적이고 존중하는 관계 맺음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위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성인으로서 지식의 권력자로서 그리고 학생의 우위에 놓이게 있죠. 그래서 상호 존중 관계 맺기에 있어서 조금 더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기 점검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나의 위치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학생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편견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교육 주체자로서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께서 성인 지력을 갖춘 교사가 아동 청소년의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은 성평등한 주체로 성장하게 되고, 이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평등한 주체로만 성장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도 비록 지금은 예비교원이지만 앞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향해서 조금 더 점검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일상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